훌륭한 조직이 탄생하게 된 것은 바로 1917년 러시아의 최고 권력자로 떠오른 한 인물과 관련이 깊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스탈린? 1917년입니다. 예. 아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는데. 스탈린의 스승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레닌! 맞습니다. 오. 레닌입니다. 소련 비밀경찰의 시작을 이끈 인물은 바로 사회주의 혁명가 블라디미르 레닌입니다. 1917년에 러시아 제국에선 혁명이 일어나죠. 러시아 혁명은 정부의 무능함과 잇따른 전쟁의 패전으로 굶주림에 시달리던 백성의 민심이 폭발해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혁명 이후에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자 임시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때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 인물이 바로 레닌이었습니다. 그런데 레닌에게는 큰 고민이 생기게 되죠. 사회주의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곳곳에서 공기를 일으키면서 레닌이 이끄는 혁명정부와 반혁명 세력 사이에서는 치열한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게다가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던 이 발트 3국과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 주변 국가까지 독립을 시도하면서 이 혁명정부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이 커지니까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반혁명파를 강하게 억눌러야 한다고 생각한 레닌은 1917년 12월에 체카라고 하는 조직을 창설합니다. 체카? 최초의 비밀경찰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체카의 정식 명칭은 프세라시스카야 추레즈비차이나야 가미시아 파파리베 스칸트르 레볼루치에이 이 사보타주엠입니다. 그 이름이라고요? 예, 이름이 그렇게 길어요? 이름 우리말로- 보다가 숨 넘어가겠네.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요, 반혁명에 맞서 싸우는 전 러시아 특설위원회라는 뜻입니다. 뭐 이름을 그렇게 길게 지었대? 예,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체카의 주요한 기능은 반혁명 활동을 하거나 혁명 정부에 대항하는 세력들을 샅샅이 색출해서 무력화하는 것이었죠. 교수님 그럼 이 체카 예. 창설 당시 규모는 어땠어요? 예, 체카는 처음 창설됐을 때만 해도 조직원 수가 겨우 40명에 불과할 만큼 소수정이네. 규모가 작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체카가 생긴 다음 해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거대 조직으로 성장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바로 레닌의 암살 미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1918년 8월에 레닌은 괴한의 습격을 받아서 총알 2발이 어깨와 턱을 관통하게 됩니다. 레닌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 그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고요. 당시 레닌을 암살하려고 했던 인물은 즉각 현장에서 체포되는데요. 누구인지 한번 사진을 볼까요? 예, 레닌을 적용했던 인물은 파니 카플란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건 실제 범행에 사용되었던 총인데요. 체포된 카플란을 신문해 보니까 레닌이 다른 정당의 활동을 철저하게 금지한 것에 분노했고 그래서 그를 암살하려고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뜩이나 반혁명파하고 피비린내 나는 대결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레닌의 의지가 더 강해지죠. 그래서 체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레닌은 체카에게 반혁명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이 권한을 부여하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원래 상부에 보고를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 반혁명 세력을 발견했을 때 뭐 사살을 그냥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런 뻔한 문제를 냈겠냐고. 정답입니다. 예. 정답입니다. 예. 아니 너무 뻔한데? 예. 반혁명 세력을 즉각 총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던 것이죠. 그럼 평소에 자기 마음에 안 들던 사람 죽이고 그럴 그쵸. 수도 있겠네. 그냥 의심만으로 증거 없이 사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당시 레닌이 반혁명 활동에 관해서 발표한 대응 조치 결의안이 있습니다. 이야 이나 씨 말고는 못 읽겠네.
Подлежат расстрелу все лица, прикосновенные белогвардейским организациям, заговорам и мятежам. Необходимо опубликовать имена всех расстрелянных, а также основания применения к ним этой меры. 그냥 살상 권한을 그냥 준 거네. 그렇죠. 그리고 이름과 이유를 공개하라고는 했지만 이유야 사실 만들면 되는 갖다 거지, 붙이기 뭐. 나름이잖아요. 죽은 사람 말이 없는데. 맞아요. 이렇게 레닌의 지원 아래 무소비루리의 권력을 휘두르게 된 체카는 많은 사람을 체포해서 처형하거나 고문했습니다. 그리고 무정부주의자들이나 성직자들까지도 불순분자로 간주되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성직자. 예, 교수님 그럼 레닌의 지원을 받고 이렇게 막강한 권한까지 누리게 되면서 체카의 세력이 굉장히 늘어났겠어요. 예. 처음에 40명에 지나지 않았던 조직원 수가 창설 4년 만인 1921년에 약 5,000배인 20만 명에 에? 육박하게 됩니다. 5,000배가 늘었다고요? 예, 왜냐면 안 죽으려면 저기 가입해야 돼요. 맞네요, 진짜. 예. 막 그런 셈이죠. 권한이 막강하니까. 예. 차라리 왜냐면 일단 가입하는 게 낫겠네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체카가 커져가니까 이를 해체하려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체카를 창설했던 장본인 레닌? 레닌이었습니다. 왜죠? 비밀경찰 체카는 사회주의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1922년에 내전이 이제 끝나니까 레닌은 더 이상 극단적인 탄압이나 사형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고민 끝에 레닌은 결국 1922년 6월에 체카를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즉 소련을 세웠죠. 1934년에 자기의 명령을 수행할 비밀경찰 조직을 새롭게 개편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소련 비밀경찰의 계보를 잇는 엔카베데였는데요. 스탈린의 사냥개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엔카베데는 스탈린 체제의 소련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엔카베데는 스탈린의 비밀경찰로서 어떤 활동을 했어요? 예, 경찰, 검찰은 물론이고요. 내무부, 정보기관, 국경수비대, 심지어는 해안경비대의 기능을 이 엔카베데가 모두 담당하게 됩니다. 그게 한 조직의 모든 권한이었다고요? 예, 할 일이 많네. 그래서 엔카베드는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스탈린에게 방해가 될 만한 정적들을 모두 직위해서 해임하거나 체포했죠. 와, 말도 안 돼. 예, 그야말로 소련의 모든 치안과 행정 업무를 바로 이 엔카베드가 수행했던 셈입니다. 그럼 이 정도면 뭐 소련의 권력이 뭐 엔카베데가 다 갖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러던 1936년에 엔카베드의 만행이 절정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소련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으며 역사상 가장 끔찍한 대량 학살들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피해 대수청입니다. 피해 대수청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3년간 스탈린의 정적과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벌어진 숙청을 말하는데요. 너무 화나죠. 자, 이렇게 그 스탈린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엔카베드는 어떻게 소련을 공포에 몰아넣었을까요? 그거를 무력. 예, 진압하려고 하겠죠. 예, 숙청?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거대한 밀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제일 일곱. 최악이다 예. 이거 진짜. 치안이 엄격했던 대수청 시기에 모스크바에서는 약 60, 70가구마다 엔카베드 요원이 한 명씩 감시하고 있었죠. 하지만 도시뿐 아니라 지방까지 그 넓은 지역을 한 명 한 명 철저하게 감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반역 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감시하고 밀고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밀고를 하려면 가까운 거리에서 가까운 사람들을 뭐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뭐 아무래도 거부감이 좀 컸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예, 맞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동조한 사람이 적었는데요. 하지만 곧 많은 사람이 동참하게 됩니다. 뭘 줬겠죠. 예, 그러니까 포상을 줘야지. 그 엔카베드가 체포한 사람들에게 밀고 하면 풀어주겠다거나 가족들을 믿기로 협박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밀고하지 않으면 스탈린에게 충실하지 않다는 의혹을 받아서 가중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살려면 남을 죽여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예, 가까운 친구나 직장 동료는 물론이고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밀고하는 일도 잦았죠.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대수정 시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평소 습관이나 대화, 와, 통화 내용 등 사소한 점 하나도 반역 행위의 근거로 삼아서 서로 밀고하게 됩니다. 소름 끼쳐. 야, 그럼 이나 씨 대숙청 그 시기 때 소련 사람들은 행동 진짜 하나하나 엄청 조심했겠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시기에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때도 그렇고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공동 아파트가 되게 인기였거든요. 그 여러 가족 한 아파트에 사는 거였는데 벽이 좀 얇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다 들리기 때문에 이불 속 들어가서 약간 조용하게. 옆방에 들릴까 봐. 그래서 러시아 특징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무뚝뚝한 거. 그때부터 이제 내려온 것 같아요. 예. 아, 이게 스탈린 때문에 지금 이 러시아 사람들이 무뚝뚝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문화를 바꿔버렸네요. 박상민 기자님, 그 네. 밀고한 사람한테 보상도 있었어요? 네, 공직자와 일반인으로 나눠서 보상을 해줬는데요.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올려주거나 승진을 시켜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혜택을 줬고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주거 환경을 바꿔준다거나 좋은 음식으로 보상을 해준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밀고를 당하기 전에 밀고를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풍토가 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 이런 포상을 위해서 억울하게 밀고 당하는 사람도 많았겠네요. 맞아. 예, 맞습니다. 예, 서로 밀고하는 분위기가 과열되다 보니까 연인 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직장 동료들 간의 불화 등 개인적인 원한을 밀고에 이용하는 사례도 늘어났죠. 예를 들면 리파 카플란이라는 사람의 경우에 일하던 공장에서 이 상사의 성적 요구를 거절했다가 밀고 당하기도 하고요. 또 니콜라이 사하로프라고 하는 엔지니어가 있었는데 니콜라이의 아내에게 관심을 가졌던 다른 남자가 아내를 차지하려고 니콜라이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밀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의적인 밀고는 조사하면 다 알게 되는데 엔카베드는 이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일단 의심 가면 다 사살했을 예. 것 같아요. 스탈린은 엔카베드 요원들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체포 할당량을 주었습니다. 예. 할당량. 때문에 요원들은 할당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 밀고 사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죄가 없이 억울하게 잡혀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멍청한 인센티브가 있을 수 최악의 있죠? 독재자다, 진짜. 할당량이라니.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대수정 시기에 회사에서 이것을 했다는 이유로 1년 징역형에 처해진 사람도 있었는데요. 무엇이었을까요? 아, 저 예, 혜성 씨, 회사에 출근을 지각했어요. 지각. 정답일 까니까요. 정답 같은데요? 예, 혜성 씨, 정답입니다. 뭐 한 10분 늦은 거 아니에요? 아니, 지각했다고. 예, 대수정 시기에 엔카베드의 만행이 어느 정도였냐면 지각 20분당 1년의 징역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아니, 와, 그거 결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죽죠 진짜. 그런데 심지어 엔카베드는 일부러 통근버스를 납치해가지고요. 그 때문에 지각한 사람들에게 형량을 부과한 황당한 사건도 뭐야, 벌어지죠. 일부러 지각하게 만든 거잖아. 와. 할당량 채우려고. 예. 뿐만 아니라 그 맡은 일에 무능한 것도 잡혀가는 사유가 될 수 있었죠. 아니 교수님 말도 안 되는 이런 마구잡이식 밀고에 얼마나 희생된 거예요? 최근 그 러시아 정부가 이에 관한 기록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를 했어 또. 이 표는 대숙청 시기인 1936년부터 1938년까지 기록된 체포 횟수, 유죄 판결, 사형 집행 건수를 정리한 표인데요. 이 표를 보면 약 3년 사이에 체포된 사람들만 무려 170여만 명에 육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돼. 거기에 유죄 판결을 받은 160만 명 가운데 68만여 명이 사형당했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 숫자도 축소됐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같은 나라 사람끼리 심지어 가족 안에서 저렇게
서로가 서로를 죽인 거잖아요. 정말 그 비극적인 시대였죠. 이렇게 끔찍한 대수청 시기를 표현한 만평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예, 만평을 보니까 무엇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나요? 사람들이 퍼서 불에 넣는 건가요? 증기기관차에 석탄을 넣는 모습을 패러디한 것인데요. 이 만평 아래쪽에는 스탈린이 사람을 삽으로 퍼서 지옥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의 대수청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학살이 있었는지를 묘사한 만평이죠. 예, 결국 엔카베드는 스탈린에게 반대하면 처형된다는 공포심을 소련 전역에 확산하면서 스탈린의 사냥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 셈입니다. 그런데 그 소련 비밀경찰 엔카베드가 소련 사람들을 탄압하고 공포에 몰아넣는 방법으로 또 다른 것이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저희라면요? 고문. 더 무서운 방법인데요. 엔카베드가 활용한 것은요, 바로 아주 환경이 열악한 노동 수용소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 강제.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처형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굴라크라는 수용소로 끌려갔는데요. 이곳에 끌려온 수감자들은 소련의 경제 개발을 위해서 금광, 다이아몬드 등을 채굴하는 광산이나 벌목 현장, 그리고 작업이 필요한 기계류나 다이너마이트 같은 장치가 주어지지 않았죠. 손으로 만든 조잡한 도구나 톱, 망치 같은 원시적인 공구가 도구의 전부였습니다. 저 강제로 끌고 간 거 아니야, 죄 없는 사람들. 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강제 노동으로 만든 거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거 진짜 긴데. 비극이다, 진짜 비극. 아이고, 어쩌냐. 아니 이나 씨 굴라크 수감자들의 그 생활이 어느 정도 열악했는지 혹시 아세요? 수감자들은 대부분 일요일에 일도 했고요. 16, 17시간 매일? 동안 작업했습니다. 특히 오라늄 관석을 제거하는 굴라크가 있었는데 아무 장비 없이 맨몸으로 관산을 올라서 커다란 페난의 관석을 짊어지고 내려와야 했는데 이게 바위산이라서 미끄러져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방사능 노출도 많이 됐었거든요. 그게 핵 연료니까. 이나 씨 말처럼 당시 굴라크의 상황은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당시 그 굴라크의 상황이 어땠는지 한 감독관이 남긴 글이 있는데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하루 작업이 끝날 무렵 현장에는 시신들이 버려져 있었다. 죽은 자들의 얼굴은 눈으로 덮였다. 어떤 사람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은 채 얼어붙어 있었다. 사람들은 밤이 되면 썰매를 끌고 나가서 시신을 모았다. 끔찍하네요. 예, 특히 굴라크의 겨울이 혹독했습니다.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하지만 그럼에도 일은 쉴 수 없었는데요. 일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도끼를 이용해서 손을 베거나 팔을 나무난로에 넣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엔카베드 간수들은요. 수감자들을 밀고 하게 만들려고 끔찍한 폭행과 고문을 일삼았습니다. 이 그림은요. 엔카베드 간수들이 수감자의 팔다리를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면서 신체를 늘리는 고문을 가하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요. 수감자들은 팔다리가 강제로 잡아당겨져서 관절이 정말 탈구되고요. 근육과 인대가 찢어지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인간이 아니네, 쟤네들. 이건 수감자의 손에 못을 하나씩 박으면서 신문하는 엔카베드 간수들의 모습인데요.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이 밖에도 엔카베드 간수들은 수감자를 굶주린 사냥개에게 던져주거나 성기에 불을 붙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문을 가했다고 합니다. 아, 나
나쁜 놈들 진짜. 씨. 결국 스탈린은 비밀 경찰 엔카베데를 이용해서 소련 사람들을 언제 잡힐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몰아넣고 잔혹한 대숙청과 노동형으로 반대 세력을 철저하게 꺾어버렸던 것입니다.